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요즘 좀 집값이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댓글 반응도 좀 달라졌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본격 상승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박스권에 이제 상단이어서 맞고 내려오는 거냐, 여기서 이제 금리도 내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이 되게 다양한데, 네네, 예. 그 바뀌고 있는 흐름들 네. 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수출주들만 실적이 좋고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건설, 유통, 금융 같은 좀 내수 관련 산업 쪽은 상대적으로 되게 지지부진하고, 네. 예. 그걸 짚어보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그거를 저는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예. 지금 가구의 어떤 소득 실질 소득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거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지금 심지어 지금 고소득자가 그 소득 5분위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예. 상여금이 되게 급감한 영향으로 명목 근로소득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명목 근로소득 자체가 한 마이너스 1.3% 감소해버리니까 실질 소득은 뭐 더 많이 감소를 한 거죠. 물가를 반영했을 때. 근데 가계 소득에서 이제 근로소득이 64% 차지하는데 이렇게 일단 고액 연봉자들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좀 많이 감소를 이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또 어쨌든 가계 소득 자체가 실질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실질 근로소득 감소 폭은 이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계가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그 자체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수출주랑 내수주 완전 너무 양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수라고 봤던 일부 이제 식음료 기업들도 수출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또 엄청 날아가고 잘 되고. 네. 요게 그럼 당분간은 또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득이 이렇게 뜰만한 반전할 만한 그런 요인이 당분간 좀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이게 내수 시장이 또 개선이 되거나 성장을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원래 우리 경제가 수출이 좋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내수가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네. 참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꾸준히 30%쯤 되는데 이 제조업 종사자 전체 근로자 중에 그 종사자 비율은 꾸준히 떨어져 와서 한 15% 내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제는 그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자본재 투자를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 즉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느냐에서는 좀 괴리가 상당히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들어도 뭔가 이게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이렇게 그렇죠. 제조업 종사자 숫자 자체도 만약에 많다면 그러면 이게 수출이 잘 되고 제조업이 잘 되는 게 전반적으로 내수에도 좋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비중이 적으니까 이런 괴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개인들의 소득이나 다른 자산으로 취득을 하거나 뭐 거래를 하거나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내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는 집값이 좀 회복이 된다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수가 회복이 된 건 아니고 이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집을 사는 현금의 원천도 네. 그 현금 흐름표 상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쵸.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소득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가게를 그렇죠. 기업으로 치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내 집을 판 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혹은 뭐 주식을 판 돈. 그렇죠. 예, 자산을 판 돈.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아무래도 차입,
뭐 차입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뭐 증여를 뭐 받거나 뭐 이런 걸 재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정부 대책이 작년부터도 어느 정도 주요한 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이제 신생아 특례론, 뭐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데 이게 또 항상 내놓을 때마다 한도를 주다 보니까 한시적인 수혜로들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 한도가 다 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부터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무주택자 중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집값이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때 혜택을 이때 써야만 된다라는 그 어떤 조급증 네. 그런 조급증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리로 줄 때 집값이 뭐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써야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 어떤 펌프질 같은 것이 조바심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상 이런 정책들이 내세우는 거는 집값이 뭐 9억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뭐 통상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9억 이하 주택을 사면 그러면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파신 분들은 거기에서 또 이제 연끌을 해서 좀 더 상급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두 가지 심리가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일단 지난 대략 한 10년 정도 된 기간에 집값이 워낙 우상향했다 보니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라도는 꼭 있어야 된다. 즉 한 채는 디폴트다. 그러니까 그러니 한 채였던 분도 집을 팔면 무조건 더 이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에는 또 최근엔 뭐 피카우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지방이 점점 소멸되고 그러면 결국 수도권과 서울 즉 상급지들만 견조할 것이다. 이런 그 내러티브 하에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증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집이 팔리고 나면 얼른 더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나 또 더 연끌을 해서 상급지로 가고 이런 수요들이 지금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막 번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출 규제를 할 때는 9억 밑에 있는 집들이 9억에 들러붙는 자석 효과도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저가 주택이 또 올라오면은 그거 갖다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또 거의 뭐 인간의 본성상 항상 또 생기게 되고 그럼 지금이 그 후자인 그 타이밍.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각종 특례 어떤 그 론으로 이제 한도나 저금리 이런 걸 줌으로써 재무활동 현금 흐름 쪽에 좀 도움을 줘서 이거로 사신 분들이 또 이제 파신 분들은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제 또 이런저런 연끌을 또 붙여가지고 조금 더 상급지로 올라타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근데 글쎄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구별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송파, 강동, 마용성 이런 데들의 거래량은 꽤 다시 올라왔지만 강남, 서초는 상대적으로 좀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대략 반포의 집값이 마포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를 팔아도 내가 아무리 물을 해도 강남 서초를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즉 강남 서초라는 이제 너무나 집값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즉 내 거를 팔아서랑 나머지 모두 긁어봐도 저쪽으로 갈아타기는 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넘사벽이라고 하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들이 이렇게 갈아타기로 막 이렇게 내 거를 팔고 또 나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막 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마용성과 송파강동 뭐 요런 데들은 지금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로서 이렇게 좀 거래량과 가격이 좀 올라오는 지금 약간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 강남 서초는 약간 그거와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거래량이 그쪽이 확 오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갈아타려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가 내 거를 팔고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럼 그게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투자 혹은 투기 수요가 붙지 않아도 1주택자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도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강세 혹은 강보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즉 원래 모든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줘야 그것도 아주 거대한 자금이 와줘야만 이게 확 가격이 부스트 되는 건데 이렇게 기존 시장 참여자들끼리 팔고 사고 하는 걸로는
어떤 시장의 볼륨이 커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주로 1주택자분들이 내 거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런 정도의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지 어떤 부자인 다주택자가 여기서 좀 더 사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의 시장의 흐름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세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대략 한 2014, 15, 16년 요때 이제 대세 상승장 이제 그 거래량도 많고 상승폭도 컸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그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갭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에 아주 적은 돈으로도 이제 집을 사기가 너무 좋았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갭이 굉장히 그쵸.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울 만한 유동성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하려고 해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써야 하고 근데 그거를 나의 소득으로 메꾸려니 소득을 올리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실질 소득은 막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사님이 조금 전에 현금 흐름 기업도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을 보는데 개인 투자들이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번 거나 차입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가장 사실은 튼실한 영업활동 즉 본인의 소득을 통한 이걸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렇죠. 레버리지를 예. 줄이게 되는데 예.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이제 대세 상승이나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말 그대로 한 반등 정도 요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반등 수준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막 올라오고 또 정고점을 막 회복했다 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그쵸.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 더 조바심을 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고금리 시절에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공포는 이제 2015, 14, 15, 16 이럴 때처럼 막 세게 오르던 혹시나 그런 식으로 또 오름으로써 내가 또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때에 비하면 설사 회복을 해도 그 폭이나 기간은 좀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한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이게 어떤 그쵸. 좋은 거로 예, 해서 건강한 그렇지 거죠. 건강한 건데 예.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좋은 거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뭔가를 그냥 팔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용을 좀 더 봐야죠. 그렇죠. 내용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팔아서 나온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으로 생긴 현금 흐름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일시적일 수도 일시적인, 있고, 예, 뭔가 일시적인 그런 건데 지금의 이 교체 수요 중심의 반등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즉 팔아서 갈아타기 하는 약간 좀 일시적인 자금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 정도라서 좀 그런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펀더멘털. 그렇죠. 펀더멘탈에서 봤을 때 봤을 그렇고. 때, 예.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의 심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덧붙어지면 이게 참 어디로 갈지 또 모르는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포모를 겪었다 보니까 네. 2024년 버전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 또 이제 두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정책 모기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작년에 그 특례 보금자리 이론도 네. 그랬고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을 조금 총량 규제를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면서도 겸사겸사 시장의 경착륙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약간 정부 입장에서 너무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집값이 경착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막으려는 어떤 그 확실한 네. 그거는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나라 어쨌든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그리고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또 부동산 연관 산업이 워낙에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경착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제 후폭풍이 너무 세서 어떻게든 경착륙은 막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와 상관없이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이 와도 좀 연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횡보 내지는
물가 상승 수준의 어떤 우상향 뭐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들 생각들을 하긴 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경착륙을 특히나 이제 2022년 가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되게 센 정책들을 이렇게 냈어야만 됐고 그 센 정책이 나온 이후 공교롭게도 이제 시장의 금리도 이제 빠르게 좀 낮아지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친 덕분에 이제 반등이 좀 빠르게 찾아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후에도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잠깐 좀 침체가 왔습니다만 또 올해 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역시 정책적인 대출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 금리도 또 공교롭게도 또 그 사이에 약간 또 낮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하락하는가 침체가 오는가 싶으면 다시 또 반등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대중 사이에서는 정부는 집값 하락은 어떻게든 막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풋옵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은 약간 그런 식의 내러티브도 실제로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이런 선진국들도 다들 한 번씩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이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국가들이 뭐 부동산 폭락을 그냥 방치했다던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거 그런 나라들은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경착륙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딱 정부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었고 뭐 우리보다 더 당시 어쨌든 다 선진국들이었는데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뭐 정부가 전지전능해서 우리는 뭐 부동산 시장은 풋옵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때 그 나라들의 다 공통점은 어쨌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편이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가계 부채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으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다 어떻게든 해줄 거야 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시적인 이벤트, 자금 흐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사람들도 이제 이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로 올해 신생아 특례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시장이 또 한 번 빠지면 또 정부가 뭔가 특례 정책을 내놓겠지라는 학습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근데 그거를 쓰는 게 참 자꾸 이제 그런 걸 내놓을 때마다 좀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좀 약간 그쵸. 문제기는 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지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가지 흐름이 그런 거에서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정부가 그쪽을 이제 좀 조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장해 주질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출 대상을 또 좁혀버리고 네. 완전 이거 그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약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제가 받는 느낌도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빨라진 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책의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핸들을 잘 잡고 있어도 한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지난 정부 때 완전히 그냥 루즈 컨트롤이 됐던 것처럼 그럴 염려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략 한 10수년 전에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찾아왔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PF도 문제가 돼서 당시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이 꽤 이제 부조정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정책적으로 약간 수도권 쪽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정책을 쓰고 그리고 지방은 이제 부양하는 정책 그러니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 부동산 정책이 투 트랙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 미분양을 사면 뭐 이런 혜택 주고 근데 수도권은 뭐 이런 거 LTV DTI 뭐 등등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한 결과 약간 수도권은 장기간 좀 집값이 침체가 됐고 지방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갔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부동산 PF 문제는 거의 다 지방의 좀 문제들이 훨씬 심각하고
뭐 서울 같은 데는 사실 PF 문제, 서울의 아파트 이런 거는 뭐 PF 문제와는 좀 무관한 곳인데 지금은 유동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상급지로 가야 한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되는 그럼으로써 약간 지방은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뭐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과연 그러면 십수년 전에 했던 정책대로 그러면 이제는 딱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 쪽은 좀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이렇게 좀 지방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역별로. 줌으로써 이렇게 좀 이 유동성이 너무 서울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좀 그런 정책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글쎄요, 저는 약간 이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부동산 PF 문제는 더 이게 해결은 난망 좀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또 네. 떠받쳐 줘야 되고 어, 과열이 되면 안 되고 네, 또 얼마 그렇죠. 전에도 정부가 그 정책 내놨잖아요. 그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는 집을 추가로 뭐 얼마짜리 네, 또 사더라도 뭐 2주택으로 그쵸, 취급하지 취급하지 않겠다. 않겠다. 뭐 그런 뭐 이런 게 식의.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인센티브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걸로만은 또 끌어올리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수요 억제 쪽을 뭘 하지를 않는다면 결국은 다 그 자금은 지금 수도권으로 올려고 하겠죠. 그렇죠. 서울로. 아무리 지방 인센티브를 줘도 뭐 수도권 쪽에 딱히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다 자금은 이 인센티브를 무시하고 서울 쪽으로 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좀 약간의 수요 억제책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이 유동성이 좀 저 아래로 좀 흐를 수 있는 그게 한 십수년 전에 어떤 당시 이제 좀 약간 해소 방안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2%대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2%대 후반에서 끈적끈적한 상황이고 이런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부동산이고 네. 그래서 또 앞으로 만약에 금리를 또 더 내리게 된다면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은 여전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러티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좀 금리가 인하되면은 부동산의 호재다라는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는 게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기준금리는 3.5%로 그대로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대략 한 과거로 치면 한 2.5% 수준일 때의 대출금리 정도를 지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먼저 앞서서 지금 낮춰놓은 상황. 그러니까 한국은의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는 뭐 그거는 뭐 정부의 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그 노력에 좀 금융기관들이 협응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리가 곧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선반영한 그렇죠. 거이기도 시장은 늘 선반영하니까요.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동안은 그 가계대출 쪽으로 나간 자금들의 연체율이 낮았었습니다만 네.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연체율이 되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기관도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를 되게 낮출 수 있는 거는 연체가 잘 안 나더라 하니까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네.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대출 금리를 이제는 아무래도 더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죠. 그런 거를 다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기준금리를 좀 더 내리더라도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즉 먼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대출 금리 자체는 그냥 이 상황에서 별로 안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왔고 기준금리보다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뭐 코픽스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시장의 대출 금리도 또 같이 내려와 있으니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집값이나 그 주택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그 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을 받는 거지. 예. 기준금리가 그쵸, 어떠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출 금리가 더 중요하기는 한 거죠. 예.
그리고 약간 그 인플레이션 시대 네, 돈의 네.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부동산은 그래도 좀 위쪽으로 방향을 보지 않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네. 생각하세요? 아, 그게 참 그 부분이 제일 무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논리. 결국은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그 희소한 자산은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뭐 일견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 실제로 뭐 터키 같은 데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이게 기준금리를 막 낮췄더니 이제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망가뜨림으로써,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막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돈보다는 더 희소한 부동산은 이제 이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부동산은 이제 확 오른 거였었는데,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하느니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부동산 하나 살리자고 우리의 화폐 가치를 막 망가뜨리는 그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점은 좀 이제 좀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화폐 가치가 망가지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망가지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화폐로 환산했을 때 뭐 우상향을 한다, 뭐 그런 논리이기는 한데,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자금 운용을 하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외인 자금, 특히 채권을 사거나 이런 그 외인 자금은 우리나라를 약간 그 독일 같은 국가, 그러니까 즉 재정을 굉장히 이렇게 막 팡팡 쓰지 않고 그 균형 재정을 좀 표방하는 특히 이번 정부가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덕분에 이렇게 외국인이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 방만하게 가지는 그쵸, 않는다. 방탕하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채도 그냥 계속 사고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용인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정부가 지출을 막 계속해서 방만하게 뭐 늘린다던가, 또 이제 그냥 기준금리를 뭐 좀 경제 체력보다도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막 이제 끌어내린다든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자체는 어쨌든 원화 가치를 굉장히 끌어내리는 그런 일인 거고, 그러면 외인의 자금도 이렇게 탈출을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 이런 데서 이제 겪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외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되게 좀 쉬운 국가이고, 또 이미 외인들이 또 우리나라 국채의 한 2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외인의 자금이 막 이렇게 이 나라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답이 없다 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투자했다가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손실이나 보겠다라고 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간다면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되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화폐 가치를 그냥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인의 자금이 훅 빠져나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시중의 금리가 또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 물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환율이 또 너무 또 올라가는 것도 좋지도 않고. 또 좋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속도 관리 또 분명히 또 정부가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표현을 뭐 내러티브라고 좀 하기는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무적의 논리처럼 요즘에 많이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 역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의 또 그렇죠. 다른 이제 영향이긴 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도 막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법원의 이제 대법원이죠,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공사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쓰는 거는 위법이다. 그건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비도 계속해서 올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지게 되고, 그러면 공사비가 저렇게 올랐는데 기존 집값이 더 오르는 게 맞지 않아? 거기 건자재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이게 밑에가 건설공사비 지수가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막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건축비가 평당, 이게 회색 반대,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수준까지로 이제, 근데 보시면은 이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이렇게 2007, 8년에 또 이렇게 확 많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 공사비 지수 자체가.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있는데, 저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같은 거. 그렇죠. 예, 전년 대비 상승률이 이제 요 주황색 선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오르니까 당연히
평당 건축비 자체도 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확 오르는 모습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때 2018년에 공사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네. 그 뒤로 수도권 집값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침체였었거든요. 공사비가 올랐지만 집값은 오히려들 굉장히 떨어졌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예.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하고 싶냐면 예. 전체 산업 중에서 제일 부도율이 높은 산업이 건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도율이 가장 높은 산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 벌 땐 정말 잘 벌고, 예. 그러니까 낮은 원가에도 막 높은 가격에 이제 집을 막 팔 수 있다가 호황 때는 그러지만 불황 때는 원가는 높아졌는데 이제 판매가를 못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그쵸, 이 수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자꾸 예. 내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그럼 집값은 올라야지라는 것은 그럼 건설사는 그러면 영원히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적은 없다. 건설사들이 건설사라는 데가 손실을 또 불황일 때는 손실을 엄청들 봐서 그래서 건설사들이 숱하게 망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 원가 이상으로 팔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수요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 과정을 겪냐면 일단 한 번 올라간 공사비가 다시는 잘 안 내려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추세로 봐도 이제 평당 건축비도 그렇고 뭐 물가가 내려가지 그쵸. 않는 것처럼 이 건설 공사비 지수 자체도 그냥 쭉 거의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의 또 상당 부분이 또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웬만해서 한 번 올라간 그쵸. 게 다시 훅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경직성이 있죠. 예, 그래서 공사비는 이제 안 내려가지만 여기 땅값이란 거는 이제 내가 비싸게 샀어도 네. 결국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이걸 싸게라도 팔아야 하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땅값이 싸지는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PF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땅을 지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 건설사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팔기라도 그렇죠. 해야죠. 처분해서. 예, 근데 처분을 하는데 내가 샀던 가격 이상으로 안 팔리면 당연히 난 현금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아서라도 이 현금 대응을 해야만 내가 부도가 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런 과정들 거침으로써 이제 땅값들이 싸지게 되고 그러면 공사비는 올랐어도 이제 땅값이 내려감으로써 이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원가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 가격에 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예상해 볼 수 결국은 또 있겠습니다.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만 감내 그렇죠. 가능한 가격이 네. 또 그렇죠. 나타날 테고요.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재건축 재개발도 아까 이제 올스톱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럼 이게 분명히 시간 차이를 두고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2년 뒤, 3년 뒤 집값은 지금보다 또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게 물론 이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제 서울 쪽이 워낙에 예.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서울로 얼마나 인구 유입 그러니까 가계 분화로든 인구의 유입이로든 그게 얼마나 새로운 신규 수요가 많이 들어오느냐에 좀 달린 문제이긴 할 텐데 즉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올스톱이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축 공급이 과거보다는 좀 네, 제한되겠죠. 적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거는 지금 멸시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들이 뭐 강남 3구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뭐 지금부터 막 멈춘다면 이제 3, 4년 후에는 이런 신축 공급이 확실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축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문제는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또 내러티브 하나가 그러니까 신축을 사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축이 귀해진다. 그래서 상급지 신축을 사야 한다라면서 네. 이제 상급지 신축 쪽으로 이렇게 좀 수요가 좀 이렇게 몰리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일견 두 가지 방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축이 귀해진다라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서 신축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가격이 연식이 되게 오래될수록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기대, 선반영을 막 해서 구축의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 예, 감가상각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구축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물론 그건 이제 상급지. 그렇죠. 예. 웬만해서 이제 상급지들의 얘기는 하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슬슬 패러다임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감가상각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막 이렇게 선반영하기보다는 그 반영을 이제 낮춰가면서 그렇죠. 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아지는 효과,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축 아파트들을 보면은 전세가는 낮은데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이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체로. 근데 이 갭이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한다 해도 뭐 이익을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이익을 내거나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고의 전환이 된다면 이제 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건물의 감가상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좀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네. 거의 관리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기수선 충당금 적은 비용을만 내고 거의 관리비 있죠. 한 20분의 1, 30분의 그렇죠. 1. 예, 거의 뭐 그 조금밖에 안 정도로 되죠. 그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네. 그 이유가 결국은 다 낡으면 그냥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지라는 부수고 새로 지어도 돈 얼마 안 드는데 뭐 약간 그런 기저가 깔려 있었던 건데, 수직 증축해서 그걸로 이제 분담금을 좀 낮추면 되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오히려 뭐 집 빨리 망가지게 할수록 오히려 더 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재건축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고 하면 고쳐가면서 써야 한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도 어찌 보면 일본처럼 장기선 충당금을 거의 월 관리비 수준으로 내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꼭 이제 어떤 성공 방정식, 되게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장기수선 충당금 내다가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건 집주인이 부담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이제 뭐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고착화돼 버리면 그냥 아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냐하면 선진국들일수록 굉장히 건설이 되게 늦고 그쵸. 비용도 많이 든 이유가 결국 다 그 인건비, 비용. 그쵸. 그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수준에 이제는 가고 이제는 있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낡은 걸 부수고 새로운 걸 짓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 전환이 서서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이거 재건축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네. 물론 이제 철골 콘크리트 건물은 뭐 100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뭐 리모델링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아예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저도 그 측면은 생각을 못했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보니까 빌라는 거래 자체가 원래 이제 적었기도 했는데 네.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빌라는 네. 매매 자체가. 네. 특히 이제 빌라 전세는 원래 이제 전세 사기도 많고 했다 보니까 아예 그것도 전세라는 게 또 사라지고 월세만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장기 트렌드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글쎄 제가 워낙에 좀 역발상 쪽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는 큰 흐름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아서 이쪽으로 수요가 가니까 여기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전세는 이렇게 그 빌라라든가 이런 비아파트, 비아파트. 거주용, 주거용의 이제 비아파트 쪽은 이제 수요가 막 사라지는 이런 시기에가 오히려, 그러면 이쪽이 더 먼저 조정을 받으니까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싸지는 것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외면을 받아서 싸진 것이 먼저 기회를 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이게 우리도 이게 성장률 낮아지고 우리의 소득 자체가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집도 결국은 어떤 여기서 자본이득을 막 취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일드,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도대체 현재의 가치란 그 임대료라는 현대 가치가 중요한 거로 부각이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의 그런 빌라라든가 뭐 그런 그 비아파트들이 분명히 그 수요는 항상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날을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민을 예를 들어서 꼭 많이 받게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아파트를 막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은 약간 이런 비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를 내거나 이러면서 살아갈 그럴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 그러니까 입지가 뭐 아주 나쁘지 않은 곳에 그런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항상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 이 빌라나 비아파트의 그 가격 자체가 매우 낮아진다면 이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오히려 이렇게 신축 아파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쪽을 한번,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그건 이제 월세 현금 흐름을 내가 거두는데 계산기 그렇죠. 두드려 보니까 야, 이거 월세 전환가율 따져 보면 내가 1억을 투자해도 1년에 뭐 얼마를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세 자체가 막 이렇게 훅 빠지지는 않으니까. 예. 예, 게다가 이제 서울이라는 땅에서 어쨌든 그 정도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유입 같은 것은 뭐 항상 이렇게 확 빠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지금 월세 대비 집값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뭐 한 2% 뭐 나오나 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보다도 지금 훨씬 낮은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비아파트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쪽이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고 나면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그쪽이 그러네요. 더 유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발상이고. 네네네. 예. 예전에 버핏이 몇 년도입니까? 그 농장 구입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보고. 찰리 먼거가 얘기한 페리뮤추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들 이제 빌라를 기피한다. 안 사려고 한다라는 생각만 했지. 근데 지금 아마 근데 뭐 빌라 뭐 경매 콘텐츠라든지 빌라로 이제 월세로 현금 흐름 만드는 이런 콘텐츠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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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역발상을 생각하시는 소수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이게 그냥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 트렌드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10년, 20년 보면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게 한 오랜 시간 지나면 또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 과거 자료들 보면은 아파트는 정말 서민을 위한 걸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하셨던 분이 꼭 돈 많이 벌어서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사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초반에. 그렇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살기 싫다는 거죠. 그냥 성냥갑 같은데 왜 들어가요? 그렇죠. 막 그냥 내 마당이 있는, 그냥 나 혼자 층간 소음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에 그냥 근데 이 아파트를 꼭 벗어나서 나만의 단독주택을 사야지. 막 이게 오히려 과거 인터뷰 원래 그게 맞는데. 어찌 보면은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덧 이제 사실은 지금 워낙 그 강남 서초 같은 이런 입지 좋은 데를 아파트들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입지라는 거 측면에서라도 이 아파트들의 가치가 뭐 이렇게 계속 유지는 되겠으나, 지금의 어찌 보면은 나중에는 비아파트가 다시 각광을 받는 시기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도 너무 어렵고 또 아파트라는 게 낡으면 낡을수록 또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단독이나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수리나 이런 측면에서 또 좀 상당히 좀 힘들고, 또 이게 워낙에 그 단지 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이 통일된 의견을 내기도 힘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빌라 경매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또 이럴 때 막 줍줍하러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빌라 경매도 일단 건수가 이제 낙찰 건수가 많이 늘었대요.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막 LH라든지 그렇죠. 전세 사기 물건들을 이제 공공 분야에서 낙찰 받아간 것 때문에 많아 보이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공부 한번 해야겠다. 그 참 자산운용사 임원들이랑 정부에서 그 밸류업 간담회 할 때 이사님이 한번 참석하셨었다고요?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 거기 혹시 뭐 이렇게 막 쓴소리 많이 하셨나요? 쓴소리라기보다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 대상으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취합하는 그런 자리였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랑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분들 모여서 이제 좀 밸류업을 위해서 이런 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문성 이사님이 네. 일단 라이프 자산운용을 대표로 나가신 거죠.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은 워낙 바빠서 제가 나가긴 했는데 예. 네. 물론 이제 근데 이채원 의장님이라든지 네. 예전부터 뭐 소액주주들의 권리라든지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네. 일단은 배문성 이사님이 직접 가셔서 가장 기치를 좀 높이신 목소리를 높이신 그 내용은 뭐였어요? 일단은 지금 이 그 밸류업을 위해서 특히 저희 같은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어쨌든 기업의 그 주주로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런 활동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막 이런 이상한 건 하지 마세요. 뭐 등등 좀 이런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요구하고 견제하고 뭐 주주 제안을 할 수도 견제하고 있고 주주 제안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흔히 요새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이제 행동주의. 그렇죠. 이제 언론에도 막 탁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표대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공격적으로 네. 좀 이제 최대 주주와 이제 압박하고. 대립을 하면서 이제 싸우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좀 좋은 기폭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통상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연기금 공제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위탁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기금을 이제 대신 운용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활동들을 하는 거를 그런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배문성 이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네. 몇천억 맡겼는데 막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하면서 왜 저기서 기업한테 목소리 내고 왜 싸우고 왜 저래 막 언론 인터뷰나 왜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헤드라인 리스크라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막 어쨌든 막 이 기관이 막 특정 기관과 막 싸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관한테 돈을 맡긴 데가 누구냐? 라면 마치 싸움을 이렇게 거기서 부추긴 것처럼 뭔가 뭐 방조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마치 거기 쩐주가 시켜서 대신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쵸. 뭔가 좀 그런 거에 연루가 되는 것을 부담스럽다.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하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꼭 언론에 막 알린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회사와 이렇게 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그런 기관이 이미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데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한 데가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외부에 알리지는 않고 내밀하게 그렇죠. 예, 기업의 이제 IR 담당이나 뭐 어쨌든 그 만나서 C레벨 얘기하고. 이사회 이런 쪽에 의견 제시하고 주주 사안을 보내고 이런 걸 약간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외부에서 모르니까 그만큼 안 바뀌죠. 예, 그 잘 안 알아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운용사의 직원들은 뭔가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좀 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기업에서 그 중에서는 채택해주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 것이 지금 저 운용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태가 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말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회사였으면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도 않았겠죠. 물론 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밑에서 조용히 이렇게 활동한 거 이제 흔히 영어로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기업 관여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즉 외부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활동들도 이렇게 좀 연기금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위탁하거나 할 때 좀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한 일종의 가점 요인 같은 걸로 좀 해준다면 그래도 이제 운용사들이 그런 노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보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그게 왜냐면 그게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속된 말로 이제 뭐 주가 오르면 당연히 위탁 운용을 맡긴 사람 좋은 일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률도 올라가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하면서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보면은 뭐 지금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이제 ESG가 어쨌든 또
투자에서의 하나의 큰 축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ESG 같은 것보다는 그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쪽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싶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피곤하게 이제 무슨 ESG냐 그렇죠. 지금 저기 막 뭐, 테마주하고 지금 저 섹터 지금 날아가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뽑아내는 게 지금 가장 큰 대왕고래 잡으러. 그렇죠. 예, 그런 이슈인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협안이랄까 저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기금이나 블랙락 뭐 이런 큰 기관들이 이제 자금을 이제 위탁하거나 하는 곳에 ESG 뭐 이제 관련된 어떤 지침이 있느냐, 팀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그런 활동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인력, 경험, 트랙 레코드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면서 거기에 가점을 줌으로써 이제 그 운용사들도 ESG 관련된 활동을 어찌 됐든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듯이 이 기업 관여 활동이라는 것도 행동주의도. 그런 것도 좀 그렇죠. 그런 영역으로 좀 이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용사들도 엄청난 돈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합니다만 주주총회 한 번 안 가고 네. 주주서한 한 번 안 보내고 네. 이런 운용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래봐야 뭐 피곤하게 그렇게 하냐 그냥 팔고 딴 거 사 뭐 이런 데들도 많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관여 활동을 한다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맡았으니 수탁자의 책임을 그렇죠. 다해야 하는 거고 네. 당연히 뭐 국민연금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굴려야 되는 거고 그 목소리를 또 투자한 기업에 전달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한국 증시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밸류업으로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금융주들도 그러했고 예. 자동차 관련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업 기대감으로. 네, 그렇죠.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금융주는 원체 또 배당을 더 많이 했었고 네. 단일 네. 지배주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주주들이 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됐던 것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글쎄 뭐 제 해석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특히 금융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PBR이 낮고 그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 이제 ROE가 그래도 좀 양호한 그런 섹터이기도 했는데그 와중에도 일단 또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꽤 큰데다가 또 신용등급도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그러니까 그런 거대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일단 시총과 그 회사의 어떤 신용등급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보니까 단순히 PBR 낮은 거 중에서 뭐 서열 놓고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은행과 자동차가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시가총액 볼륨도 좀 큰 종목들이고 또 시용등급도 좋고 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섹터다라고 자금이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좀 더 편하게 흘러들어온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초에는 뭐 시종 등급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A-로 글로벌 등급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한때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또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것도 기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지주사 주식들 같은 거 이제 또 작살난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저희도 야식 잡설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자율에 맡겼어요. 네. 근데 자율에 맡겨서 잘 될 밸류업이었으면 코리아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 모양 이 꼴이었겠냐고요. 제 말이 그건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자율에 맡긴 것 자체는? 그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뭐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일본이 그랬듯이 뭐 법 개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연기금이나 그런 많은 기관들 공적 기관들의 참여 가속화 뭐 혹은 뭐 ETF 를 만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다 스텝을 밟아 나가서 좀 이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계속 이 기조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데 좀 문제는 좀 약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은 단어를 계속 들으면은 쉽게 식상하는 면이 있다 보니 밸류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벌써 막 좀 약간 좀 식상해지는 느낌? 예, 그렇죠. 그러다 뭐 제대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서 뭐 많이 들으셔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그 언어에 대한 식상함을 떠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2014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때부터 거의 지금 10년째 끌어온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어온 문제였고 그리고 이게 빛을 발한 거는 거의 최근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2014년부터 노력을 한 게 한 2020년대 이후 들어와서 이제 뭔가 빛을 본
그런 거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초반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또 이게 쉽게 지겨워지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봐도 이거는 상당히 좀 장기 플랜이고 어떤 장기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어떤 출발점에 지금 있는 거다. 그냥 이 정도로 좀 위안을 좀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자율로 이렇게 맡긴 거에 물론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 야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이렇게 제대로 하겠냐라는 반응이 나온 건 너무 당연하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해보고 그러고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고 네. 일본도 10여 년간 해온 네. 일이고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뗀 건데 그냥 그 장기적인 스텝을 밟아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케이스를 봐서 좀 알고는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배웠으면 한다.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이게 중언부언한 답변이긴 한데 가장 배워야 할 점은 일본이 했듯이 우리도 이걸 장기로 해야만 한다라는 걸 거고요.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게 이게 근데 결국 수출 기업의 종사자의 비율은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수출 기업이 벌어온 것을 우리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그 수출 기업의 어떤 주주가 돼서 그래서 그쵸. 이제 이렇게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제 그 캐피탈 게인을 얻거나 뭐 그런 방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주가를 부양한다의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좀 향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이벤트라는 것이라는 좀 인식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된 기업한테 야 투자 좀 더 해라, 고용 좀 더 해라라고 해봤자 이게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 이제 함부로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주주에게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국민들의 부로도 이제 분배가 되는 그런 루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또 사랑하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거기 이제 시총이 막 4천조 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돈 되는데 서학개미들이 한 15조 원 넘게 샀다나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보고 이건 되게 좀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GPU 뭐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해서 뭐 나중에 엔비디아가 배당을 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달러화도 또 이제 벌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수출 기업도 잘 나갈 때 거기를 투자로 이제 부를 향유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또 기업들도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이제 챙겨주고 벌었으면은 또 이제 환원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선순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뭐 기승전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이 흐르는데, 근데 사실은 노령화가 될수록은 이제 캐피탈 게인보다는 이제 캐시플로우 이제 계속해서 현금을 받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들 생각들 하시고 뭐 월세 받아야지.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려고들 하는 이유가 다 월세를 받는 게 맘 편하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들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주식 쪽에 했을 때 배당이나 이런 현금 흐름의 매력도를 되게 높여준다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만 쏠리는 자금을 좀 이렇게 주식에다가 해도 실제로 이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유했을 때 이제 배당을 꽤 많이 분기 배당으로 분기 배당으로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의 좀 물꼬를 트는 것도 너무 이제 국민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으로만 쏠린 것 자체가 되게 항상 좀 이제 취약성을 가계부채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 취약성을 가져간 거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좀 그런 목적도 좀 같이 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황하신 거죠? 그게 지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예.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예. 대안 투자 측면에서 그래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비트코인이야 뭐 그중에서 가장 또 안전하다 하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조금 이제 조용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르면서 또 한때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네. ETF도 나오기도 했고 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 혹은 지금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 거의 70원대 안팎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좀 빗대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흐름을요. 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뜬 이유는 어쨌든 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승인을 한 덕분이고요. 네, 그 전후로. 네네. 여기서 준비한 장표를 네.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이렇게 쏟아들어져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파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각 기관별로 얼마의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ETF로 ETF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IBC라고 한 게 이게 블랙락 ETF인데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주로 순유입돼 왔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야 그동안 ETF에 얼마 들어왔냐 이거 보고서 많이 들어왔대라고 하면은 막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자금이 빠졌다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현물 ETF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냐 유출되냐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이렇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요인이 일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참 그 달러의 강세와 이제 굳이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연결고리라면 이게 과거에는 중국도 어떤 비트코인에서는 그 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채굴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건데 채굴은 중국 채굴사가 가장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국이 어떤 이 헤게모니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중국 정부 공산당에서 이제 아예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 뭐 채굴한 것도 금지시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큰 세력 중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데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 약간의 그 무주공산 같았던 이 자산을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이제 바이낸스라는 홍콩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그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이제 설립한 그런 거래소인데 이제 그런 바이낸스 같은 데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제소를 해가지고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적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 점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미국의 이게 암호화폐라는 세계를 미국의 헤게모니로 넣는 작업들을 차근차근히 해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가령 어느 거래소나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그 중심이 되는 통화가 이제 테더라고 해서 그 USDT 뭐 혹은 USDC 뭐 이런 그 결국은 그 1달러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일종의 기축통화처럼 즉 암호화폐기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USDT나 USDC는 당신이 이제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1달러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패깅이 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인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은 정말 과거에는 그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살 때 이거는 0.1 비트코인, 이거는 0.0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이 테더라는 게 등장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아예 달러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심 자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게 딱히 이 생태계가 커지는 게 달러를 위협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일종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셈이거든요. 이 생태계를 이제 달러화가 점유하고 중국의 세력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공산당이 이거를 금지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약화되었고 한마디로 미국이 여기에 헤게모니를 잡은 와중에 이제 급기야 이제 ETF까지 이제 승인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달러의 위세 안에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렇게 포섭을 한 그런 작업을 상당히 이뤄냈다. 그런 진전이 있었다. 즉 이런 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냐 나가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좌우할 정도라는 것은 곧 이제 달러로 이 ETF에 돈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마느냐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막 이렇게 가격을 막 이렇게 흔든다라는 그러네요. 게 그러면 이제 된 거니까. 비트코인 ETF를 사려면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되니 예. 달러로 사게 되면 네.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표현하신 게 이 비트코인 자체를 아예 미국의 헤게모니 안으로 넣은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들 흔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틀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달러를 뭐 대체한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 어떤 대체 투자의 하나의 이제 영역. 대체가 아니라 대체 투자. 그렇죠. 그냥 약간 이제 보완 성격의. 그렇죠. 보완 성격의. 그러니까 그런 자산, 그러니까 이게 화폐냐 아니냐의 그런 논쟁인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냥 자산, 투자 금과 자산으로. 같은 그런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좀 어두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해서 이제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훨씬 더 편리하게 쓴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아프리카 예. 국가에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짤봤는데 아프리카 어디에서 중고차 매매할 때도 비트코인 예, 쓴다고. 네네네. 그게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또 달러에 대한 수요를 또 이제 대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워낙에 은행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고 특히 IT가 워낙에 발달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그냥 원화로만 훨씬 거래하는 편하죠. 게 너무나 편하니까 잘 못 느끼지만 사실 제3세계는 은행의 계좌 개설하는 것조차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또 그런 은행들이 IT 시스템을 잘 갖춘 곳도 잘 없고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그런 국가들도 다 핸드폰은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죠. 핸드폰의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편할 수 있죠. 예. 저도 패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비트코인 사고 뭐 디파이 하려면 뭐 지갑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복잡해. 이걸 누가 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뱅킹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스마트 네네. 뱅킹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파이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봤어야 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문성 이사님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마련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웃프다면서요. 예. 제가 2016년에 예.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보안이 약한 컴퓨터가 이제 네. 랜섬웨어가 한번 걸렸었는데 랜섬웨어 걸려서 예, 랜섬웨어 걸리니까 이제 그 해커가 1비트코인을 보내라라고 2016년이요? 예, 2016년에 그때 1비트코인이면 얼마였어요? 대략 한 4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랜섬웨어 걸리니까 이제 대화창에 1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라라는 게 이제 다짜고짜 나오면서 그 네. 비트코인 주소가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아무튼 1비트코인을 보내라 하니까 이게 뭐야? 나는 비트코인이란 거 말로는 들어봤어도 이게 뭐 어디서 사고 뭐 뭘 어떻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당황해서 이제 허겁지겁 이런저런 거를 찾다 보니까 대략 당시에도 이제 코인 거래소가 있기는 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봤던 시세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40만 원을 과연 이게 보낼까 말까 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보냈는데 그 보냈어도 랜섬웨어 얘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냥 40만 이거 1비트코인만 딱 가지고 튀면 어쩌지 싶었는데 또 찾아보니 또 너무 그런 짓 하면은 또 비트코인들을 안 보낼 테니까 또 신의를 또 이렇게 대부분 지킨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신기해서 그래서 한번 사서 어쨌든 좀 중요한 파일들을 좀 복구시키고 싶다 보니까 예. 사서 보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정말로 20분 만에 이 1비트코인이란 걸 내가 저쪽 보내니까. 주소에 보냈더니 얘가 바로 받았다 땡큐 하고는 제 이제 노트북. 파일들을 다 풀어줬어. 풀어줬거든요. 키를 줘서 풀어줬는데 당시 저는 이제 네. 은행에 다니던 입장에서 그때 은행 다니셨을 때. 그때 이제 국책은행에 있었는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 사람끼리야 그냥 스마트 뱅킹으로 빠르게 그냥 탁탁 이렇게 돈 전송이 되지만 이렇게 외국에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소액이라도 뭐 외환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수료가 들고 엄청난 그 노동이 들어가고 네. 뭐 한국은행에 신고며 뭐며 막 신고할 이제 것도 있고. 그래서 고액일 경우. 그렇죠. 그렇죠. 고액일 경우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가는데 또
시간도 또 상당히 많이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서 간 데는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예, 하는데 이거를 20분 만에 이렇게 누군지도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가치가 전송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뭔가 편리하다. 또 이제 당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나중엔 은행 같은 경우는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이제 막 돈 받는 사람이 누구냐 뭐 해서 또 서류도 막 또 챙겨야 되고 막 그래서 뭔가 서류 미비하면 돈도 못 보내고 막 이런 은행원들이 행정 처리해야 되는 게 많죠. 예, 그런 어떤 그 국가로부터 뭐 나오는 그런 규제와 이런 제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탁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예,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분명히 유용하다. 이게 쓸모가 있고 계속 쓸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은 그때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확 깨닫고 비트코인도 좀 투자를 시작을. 네,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안타까운 건 예. 뭐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진 이유가 제 지금까지 그때 뭐 많이 사놓고 가만히만 기다렸다면 뭐 내 팔자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하는 자산이란 건 우리가 흔히 야, 강남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가끔씩 폭락이나 뭐 조정을 겪는다 해도 결국은 지나 보면은 참 이게 그 성장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 있듯이 좀 지난 그 세월을 돌아보면 이게 그냥 팔면 안 되는 자산이었다. 뭐 앞으로도 그럴지는 뭐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성장성을 좀 이제 보면서 네, 후회도 좀 많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사고 팔고에서 나온 그 보유지 뭐 그때 샀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비트코인 40만 원 하던 시절에. 네. 예, 그렇죠. 뭐 비트코인 가지고 뭐 피자 사 먹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2017년에 그때 막 스터디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그때 뭐 여의도에서 무슨 뭐 식당에서 결제가 되는 식당이 있다더라 막 이래서 막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못했어요. 네. 비트코인으로 근데 뭔가 상업적으로 하거나 화폐로서의 그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렇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어떤 대안, 투자 자산 이 역할로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야 비트코인을 어디다 쓰냐, 뭐 그거 비트코인 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껌 살 수 있냐, 뭐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야 그럼 너는 금 가지고 가서 편의점 가서 그 금으로 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이제 할 말 없게 만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쓰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 화폐란 것의 가치는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 규모가 많아질수록 이 가치가 분명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러가 그 미국이 그렇게 적자를 내고 막 그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그래도 달러의 가치가 막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 보면 지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다 달러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렇죠. 달러로 이렇게 뭐 외환보 유고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달러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저변이 워낙에 깊게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아무리 그렇죠. 달러를 늘려도 그렇게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도 우리나라만 쓴 게 아니라 저기 어디 다른 나라들도 막 원화를 쓴다라면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인상적인 부분은 즉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를 저 나이지리아나 브라질 뭐 즉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야 이게 사실은 1,300원에 이게 1달러다 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 원화를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이거니까 이걸 받아줘 혹은 뭐 너네 돈 얼마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뭐 아무도 안 받겠죠. 야 그거는 너네 나라의 일이고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안 바꿔준다. 이걸 바꿔주는 은행이 없다. 라면서 이게 그냥 이게 쓰이지가 않텐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벌써 뭐 인도, 뭐 나이지리아, 브라질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이제 지금 그 거래소란 저변이 깔려버리는 바람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다 그런 나라들 가서도 다 현지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동성, 범용성이라는 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중국이 참 위안화 국제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없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 그만큼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황금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저변이 넓어졌다라는 게 분명히 하나의 그 효용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에 주재원으로 가신 분이 인도에서 번 돈, 그러니까 루피를 달러로 바꿔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인도 정부가 그렇게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외화 반출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를 안 하면 그러면 루피를 가지고는 나갈 수는 있는데 루피는 우리나라에서 바꿔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분은 유일한 이제 해결책은 그럼 한국에서 그 다음 오는 주재원한테 자체적으로 원화와 루피를 바꾸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이제 인도에서도 살 수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비트코인 사서 나의 루피화로 사서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한국에서 하면은 그러면 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양하네요. 되는 거죠. 다양하네. 보이지 않는 그래서 효용성이 있는 거다. 네. 굳이 그렇게.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네. 갑자기 저 불현듯 든 생각인데 원화에 대한 국제적인 그 수요를 높이는 방법이 또 있기는 있네요. BTS가 콘텐츠로 원화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로 뭔가 소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화로요? 네. BTS가 원화를 가지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약간 원화에 대한 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초딩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근데 일단은 달러는 또 엄청나게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달러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살 수 있는 다른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도 거기에 좀 비례해서 가치가 좀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연동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가치가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금과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즉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마구 내릴 거고, 그러면 또 뭐 그런 데다가 또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을 지금 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면서 금과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은 계속해서 좀 이제 우상향을 좀 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이기는 그렇죠. 한데,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측면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금 가격이 오른 것은 확실히 좀 중국이 좀 사들어간 영향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 국채를 샀던 게 이제 그 자산이 동결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외환보유고를 미국 국채만으로 채우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싶어서 미국 국채 오히려 달러는 좀 팔고 그걸 이제 금을 막 이제 금으로 좀 대체해가는 그런 것 덕분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반대로 만약에 중국이 좀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그러면 금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팔면 당연히 금 가격에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많이 산 게 플러스 요인이었듯이 중국이 어쨌든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금을 팔아야 된다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수급 때문에라도 금 가격은 이제 달러의 가치 그런 것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금 가격이 좀 또 이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제 한번 크게 오른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해 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냐 많아지냐, 그러니까 뭐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비트코인 ETF라는 곳에 달러 자금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될 거라서,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을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으로 나는 해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대체 뭐 왜 승인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와 생각이 좀 유사했었던 분이 이제 그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생명의 이제 김일구 전무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그 일종의 그 견제 장치가 되어준다는 거죠. 즉 금 ETF나 비트코인 ETF가 너무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야, 좀 너네 좀 미국 좀 정신 좀 차려라. 화폐가 너네가 지금 계속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금리를 좀 체력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낮추고 이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저런 게 지금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표 역할을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거 지금
너무 이렇게 방만하면은 안 되겠다. 지금 음. 저렇게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 오르락가는 거 봐라 하면서 이게 어떤 경각심을 이렇게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물 ETF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포섭이 되면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띄우신 건 무슨 차트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많이 좀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네네네. 하나가 그 재정 지출을 계속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지금 재정 지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은 이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걸로 인해서 뭐 이제 달러 약세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집권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집권 민주당이 이제 네.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출을 또 줄일 수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달러로 가고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좀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일은 맞지만 이거를 전체 국가 안에서의 그 어떤 부채 문제로 다 살펴보면요. 여기 준비한 표처럼 미국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굉장히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건전해졌죠.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 같은 네. 경우. 이거는 뭐 유로존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크일 때보다는 네. 지금 부채 비율이 내려와 있고. 상당히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건전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써도 이게 막 금리가 막 확 오르거나 네. 하지 않고 게다가 또 정부가 쓰는 분야가 이제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든가 AI 혁명이란 것도 결국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 전력 수급의 문제랑도 이어지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즉 성장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허튼 데다가 막 낭비가 되는 그런 지출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재정 지출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재정 지출의 심각성 같은 것이 좀 더 이제 성장과 맞물리고 또 민간 쪽의 부채가 좀 되게 적어서 좀 더 편한 레벨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은 과거 대비 지금 그 부채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미국이 늘어난 폭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요 정도 늘어난 사이에 일본, 중국, 한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가계부채가 75%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정도고 네. 미국 기업부채는 한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막 정부 부채를 막 늘려도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나진 않는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서 정부마저 막 이렇게 부채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좀 이제 금리를 튀어오르게 한다거나 좀 이렇게 우리의 좀 체력을 좀 이렇게 경제 체력을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고 네. 그걸 했을 때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네, 좀 약간 그런 상태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중일 화폐 가치 대비 미 달러 가치가 막 쉽게 그렇게 막 내려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론 이제 그쵸. 뭐 인플레이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다. 혹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나빠졌다. 이럴 때마다 막 달러 약세로 가려고 이렇게 좀 네. 내려가긴 하겠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다 편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내려가다 좀 다시 오르고 그런 식으로 좀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뭐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봐도 그렇고 미국이 엄청나게 또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의 탄탄한 미국 시장의 고용, 네. 경기
그 체력으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푸는 게 경기 부양하기 위한 거였고 성장을 시키기 위한 거였고 원래 목적 네. 순 기능이 또 달성이 되고 있는 네, 과정이 또 네. 있는 거. 그게 또 무서운 거죠. 미국이라는 네, 나라. 그렇죠. 네. 마지막에 또 이런 그 비트코인하고 이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오는 이유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아이, 너무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